난 잘못한 거 없어. 나도 좀 살자고.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족의 마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10년을 모아 부모님께 드린 집, 그 집이 가족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축 아파트 단지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한도윤은 잠시 고개를 들어 25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외벽이 눈부셨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전 대학 졸업하고 월급 120만 원 받던 그 시절부터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한성우는 낡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평생 시골 읍내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이 고층 건물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옆에 선 윤미정은 아들의 옷깃을 매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아, 이런 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우리야 시골집이 편한데.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그 손을 느끼는 순간 목이 메어왔어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기공으로 40년을 일하며 굳은 살만 쌓인 그 손으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미정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지만 오늘만큼은 떳떳해지길 바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멈췄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새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1702호 앞에 선 도윤은 주머니에서 열쇠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새 것이었고 하나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도윤이 내민 녹슨 열쇠를 성우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시골 단칸방 대문 열쇠였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 그 좁은 방에서 살던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대학 입학하던 날 아버지가 이 열쇠 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집은 작아도 내 집이다.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열쇠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어요. 나는 너한테 변변한 것 하나 못 해줬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손에 새 열쇠를 포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제가 드릴 차례예요. 이 열쇠로 새 시작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33평형 아파트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실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현관에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 섰어요. 이게 우리 집이라고? 도윤은 어머니의 등을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가구도 다 들여놨어요. 성우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새 소파, 큰 TV, 식탁, 침대. 모든 것이 새 것이었어요.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전봇대 위에 올라가 일하던 그 손으로 이런 풍경을 볼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쓰다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어요. 그러다 그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도윤이 달려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평생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미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30년 전 그 단칸방의 기억이 전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던 어머니, 남편 도시락과 아들들 간식을 챙기느라 본인은 밥도 거르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성우도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도윤은 집안 곳곳을 설명해 줬습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하는 법, TV 리모컨 사용법, 현관 비밀번호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성우는 수첩을 꺼내 열심히 적었습니다. 평생 기계를 다루던 사람답게 금방 익혔어요. 아버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래, 알았다. 너도 바쁠 텐데 이만 가봐라. 도윤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돌아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많이 좁아진 아버지, 허리가 굽은 어머니.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집을 사기 위해 1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회사 운영하며 악착같이 아꼈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단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한지훈이었어요. 도윤의 동생이었습니다. 형?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형을 봤어요. 그의 옆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예린, 지훈의 아내였어요. 지훈아, 여긴 어쩐 일이야? 아, 그게. 근처 지나가다가. 지훈의 시선은 1702호 현관을 향해 있었습니다. 혜린도 그 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부모님이 여기 사신다며? 형이 사드렸다고? 지훈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응, 오늘 입주하셨어. 너도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가. 아니, 됐어. 다음에 올게. 우리 약속 있어서. 혜린이 지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저희 먼저 갈게요.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두 사람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도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강남 신축 아파트라며? 최소 10억은 하겠네. 그런가 봐. 우리는 전세 사는데 부모님은 저런 데 사시네. 공평하다고 생각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1702호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성우와 미정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보, 꿈 같지 않소?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가 효자요. 우리 큰아들이. 미정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요. 우리 복이지 뭐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이 집이 가족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 사이로 어둠도 함께 깊어지고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한도윤은 부산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출장과 해외 미팅으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꼭 들러야지.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저녁 시간이라 식사 중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출장 끝나고 올라갑니다. 내일 저녁에 뵐게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지만 도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잘 못 다루셔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부모님 아파트로 향했어요. 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 올랐어요. 복도를 걸으며 17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외출하셨나? 도윤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입주할 때 자신이 직접 설정해드린 번호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현관에 놓여있던 부모님의 낡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대신 여성용 하이힐과 남성용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거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 위치가 바뀌었고 식탁 위에는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 걸어드렸던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젊은 부부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도윤의 손에서 선물 세트가 떨어졌습니다. 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안방 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혜린이었습니다. 지훈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린 씨, 여기 왜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린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지훈이한테 말 안 들었어요? 무슨 말? 우리가 여기 이사 왔잖아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사? 여기에? 부모님은요?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혜리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아, 부모님은 나가셨어요. 나가셨다니? 어디로요? 글쎄요. 시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데로 가시겠대요. 도윤은 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끄럽다고? 이 집은 부모님 집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한지훈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의 모습을 본 지훈은 잠시 굳었어요. 형? 왔어? 지훈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지훈은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형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부모님은 시골로 가셨어. 시골? 갑자기 왜? 여기가 불편하시대. 아파트 생활이 안 맞으신다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전화번호 줘. 지금 당장 통화해야겠어.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혜린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새집이 처음엔 좋으셨겠지만 막상 사시니까 불편하신 거죠. 엘리베이터도 무섭다고 하시고 이웃들도 다 젊은 사람들이라 어울릴 사람도 없고요. 그래도 연락도 없이 그냥 가실 분들이 아니에요. 혜리는 냉장고로 가서 물을 따랐어요. 오빠가 워낙 바쁘셨잖아요. 연락해도 안 받으시니까 그냥 가신 거죠. 지훈이한테 집 좀 맡아달라고 하시고요.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맡아달라고? 그럼 왜 너희가 여기 사는데?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형,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그냥 비워두긴 아깝다고 우리 보고 여기 살라고 하셔서. 말도 안 돼. 내가 부모님께 전화할게.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윤이요. 어디 계세요? 도윤아, 왜 아파트를 나가신 거예요? 불편하신 게 있으셨으면 말씀하시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다, 아들아. 우리가 그냥 시골이 편해서. 어머니, 진짜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 마라. 너 바쁜데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어디 계세요? 아니다. 오지 마. 우리 괜찮아. 어머니. 도윤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끊는다. 뚱 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 담긴 떨림, 급하게 끊어버린 통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혜린이 옆에서 말했어요. 보셨죠?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도윤은 혜린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오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부모님 부탁대로 한 것뿐이에요. 지훈도 형 옆에 섰어요. 형, 오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동생의 눈빛에서 낯선 것이 느껴졌어요. 예전의 그 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거짓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지훈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부모님한테 뭐 한 거 없어? 없어.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위해 하나하나 고른 가구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며 골랐던 식탁, 아버지가 편히 앉으시라고 샀던 안락의자, 모든 것이 낯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도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불렀어요. 형, 오해 풀고 가. 오해? 도윤이 돌아섰어요.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사들인 집이야. 그 집에 부모님은 안 계시고 너희가 있어. 이게 오해야? 혜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오빠. 부모님 명의 집이니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쓰라고 하신 거예요. 명예?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명의가 바뀐 거예요? 지훈과 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명의가 바뀌었다고? 설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을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도윤은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갔습니다. 제발.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시동을 걸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살던 그곳으로.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부모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차는 빠르게 달려갔어요. 그날 밤 1702호에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과 혜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 혜린이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지훈도 잔을 부딪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형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신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하지만 지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이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어둠은 그보다 더 깊었어요. 한도윤의 차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시골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좁은 길을 지나 부모님이 30년간 살았던 단칸집 앞에 섰어요.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안은 깜깜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집 주변을 둘러봤지만 인기척이 없었어요. 이웃집 불빛이 보여 달려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웃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부모님 혹시 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부모님? 여기 안 계신디? 한 달 전에 짐 싸서 서울 가신다고 하셨는데. 근디 며칠 전에 병원 간다는 소리를 들었네. 읍내 중앙병원이라 카던가.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인사를 하고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비게이션에 중앙병원을 검색했습니다. 15분 거리였어요. 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상황들로 가득 찼어요.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신호등마저 원망스러웠어요. 빨간불이 켜질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윤은 뛰어들어가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숨이 가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성호, 환자분, 계신가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고 대답했어요. 3층 311호실이에요. 도윤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2계단씩 뛰어 올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복도를 따라 뛰었습니다. 301, 303, 305. 병실 문패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309, 311. 문 앞에서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에 미정이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도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미정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석 달 사이에 얼마나 마르신 건지.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한참 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훈이가 그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진정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밖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기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너 해외 출장 간다고 한 그 주에 지훈이 내외가 집에 놀러 왔어. 처음엔 좋았지. 동생 식구가 오니까 내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 미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그때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녀의 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혜린이가 우리한테 이 집이 너무 넓다고 노인네들만 살기 아깝다고 그러는 거야. 내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 근데 그날 저녁에 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수건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미정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 삼켰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실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혜린이가 말했어. 어차피 나중엔 형제가 나눠 가질 집이라고. 그러니 지금 자기들이 쓰겠다고. 내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쓰러지셨어.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도윤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평생 굳건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한때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던 그 힘센 손이 이제는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사흘 전이야. 협심증이래. 큰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데 안정이 필요하대. 미정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흘 동안 부모님은 여기서 이렇게 계셨던 겁니다. 자신은 서울에서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을 때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가 막으셨어. 너 바쁜데 걱정 끼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부끄러웠어. 큰아들이 애써서 해준 일이 이렇게 됐는데. 도윤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도윤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그 손이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굳은 살이 만져졌어요. 평생 일만 하신 흔적이었습니다. 성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는 아들을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하자 도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마스크를 내렸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 미안하다. 아빠가 집도 못 지켜서.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며 거의 울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두 아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성우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힘이 없었지만 온 힘을 다해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해준 마음은 아빠가 평생 잊지 않는다. 근데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다. 지훈이한테 넘어갔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명희가 정말 바뀐 거예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도 온 힘을 쏟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이가 서류를 가져왔어. 우리가 잘 몰라서 도장을 찍었지. 한 달 전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해외 출장 중일 때였어요. 부모님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던 겁니다. 미정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멍청해서 그게 지훈이 명의로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산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이 부모님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부모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생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준 셈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꼭 되찾아올게요. 성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된다. 도장은 우리가 직접 찍었어. 법적으로 문제 없대. 도윤아, 그만해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연결됐어요. 형? 지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셔. 내가 한 짓 때문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복도 끝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원래 몸이 안 좋으셨던 거잖아.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지훈, 마지막으로 말한다. 명예 다시 돌려놔. 그건 안 돼. 이미 대출도 받았어. 뭐? 법적으로 내 집이잖아. 도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목을 막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좋아. 법대로 하자. 법정에서 보자.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는 복도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쿵 마이너스.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웃던 그 동생이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고 계셨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을 번갈아 봤어요. 두 분 모두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차갑게 빛나는 그 별들처럼 도윤의 결심도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피가 묻은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이 상처는 금방 아물겠지만 부모님의 상처는 그렇지 않을 거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부터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도윤은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병원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보여준 불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잠자리에서도 그 눈빛이 도윤을 따라다녔어요.
이른 아침부터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법률 사무소였어요. 대학 동기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인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도윤아, 앉아. 태준은 커피를 건네며 자리를 권했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찍으신 도장이 찍힌 증여 서류였어요. 태준은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태준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고 증인도 있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사기잖아요. 부모님을 속인 거라고요. 그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동생 측에서는 정당한 증여였다고 주장할 테고. 태준은 책상에 기댄 채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1년, 길게는 2년도 넘을 수 있어. 게다가 이미 대출까지 받았다면.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내 조언은 일단 동생을 직접 만나봐. 합의를 시도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합의라니. 그 단어가 입에서 쓰디쓴 맛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오후 2시, 도윤은 강남의 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 뒤였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주소와 함께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3시에 봐. 도윤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산한 평일 오후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삼킬 수가 없었어요. 3시 10분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과 혜린이 함께 들어왔어요. 둘 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린의 손에는 새로 산 듯한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지훈은 형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혜린이 그의 팔을 잡아 끌며 테이블로 왔어요. 오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혜린은 능글맞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은 형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지훈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바쁠 텐데 나와줘서 고맙네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혜린이 메뉴판을 보며 대답했어요. 뭐려? 가족인데 이 정도야. 가족. 그 단어가 도윤의 귓가를 찔렀어요. 그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명의를 돌려주세요.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혜리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도윤을 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대출도 받았고 그 돈으로 사업도 시작했어요. 도윤은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아, 내 생각은? 지훈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혜린이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현실을 보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지훈이 거예요. 부모님이 직접 증여하셨고 부모님을 속여서 받은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설득한 거죠. 혜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그건 안 됐네요. 그런데 그게 저희 잘못인가요? 혜리는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예전의 지훈이라면 형 앞에서 이렇게까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이러고 싶은 거야? 지훈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지훈이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 몇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혜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공공장소예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합의서예요. 명의를 다시 부모님께 돌리는 조건으로 제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드릴게요. 혜리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한참을 보던 그녀가 비웃듯 웃었어요. 5천만 원? 10억짜리 집을 5천으로 사겠다고요? 그게 아니라 명의 이전 비용이랑 지금까지 쓴 돈을. 됐어요. 관심 없어요. 혜리는 서류를 도윤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지훈을 봤어요. 지훈아, 너라도 생각 좀 해봐. 우리 부모님이잖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형,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해. 살아야 한다고? 부모님 등쳐먹으면서 지훈은 고개를 들어 형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형은 좋겠다. 성공했으니까. 회사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뭐가 있어? 평생 형 그늘에 가려 살았어. 부모님도 형만 챙기셨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 안 챙겼어? 챙기셨지. 근데 형만큼은 아니었어. 형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다 대주셨잖아. 나는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녔어. 혜린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격려하듯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도 좀 챙기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진짜 동생의 마음이었던 걸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형이라서 먼저 도움을 받은 거야. 너도 나중에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넌 내 연락도 안 받았잖아. 형 도움 필요 없어. 이제 내 힘으로 살 거야. 부모님 집으로?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오빠, 더 이상 할 말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가봐야겠어요. 지훈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훈아, 넌 후회할 거야.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돌아섰습니다. 혜린과 함께 카페를 나갔어요. 도윤은 자리에 앉은 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간 지훈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윤은 테이블 위에 차가운 커피잔을 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동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소송 준비해줘. 합의는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세상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결과를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아, 왔니? 네, 어머니. 지훈이 만났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구나. 네.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지. 침대에 누운 성우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이제 그만해라. 소송 같은 거 하지 마. 아버지, 형제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꼴 보고 싶지 않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도 모두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702호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과 혜리는 거실에서 건배를 했어요. 드디어 완전히 우리 집이 됐네. 혜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혜린이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당신 잘한 거야. 우리도 살아야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지훈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한도윤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태준의 말대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증여 서류는 완벽했고 증인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하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서류를 뒤적이며 방법을 찾았지만 막막했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결제를 요청해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훈과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형제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 도윤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가 한숨을 쉬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도윤 대표님이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1702호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도윤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1702호요? 네. 대표님 부모님이 사시던 집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대표님 동생분. 그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제가 봤거든요.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는 말을 이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밤마다 큰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며칠 계속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소리요? 여자분 목소리였어요.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아버님이 쓰러지신 날,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도윤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는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메모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도윤은 곧바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증인이 나타났어. 이튿날 오전 도윤은 17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어젯밤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여자는 차를 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정수진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연락드리기가 망설여졌어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대표님,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이사 왔을 때 떡도 돌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늘 웃으시고, 네. 근데 동생분 내외가 오시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밤에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지는 그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들리던 높은 목소리, 할머니의 우는 소리. 수지는 여러 번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정말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랑 비명 소리요. 언제였죠? 한 달 전 17일이었어요.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확실해요. 도윤은 그날 자신이 해외 출장 중이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119가 왔어요. 복도에 나가보니 할아버님이 들것에 실려 나가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울면서 따라가시고, 그때 동생 부부는요? 문 앞에 서 계셨어요. 근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그 여자분은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시는 건 못 봐요. 도윤은 수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곧바로 태준을 만났습니다. 수진의 증언을 듣고 태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면 싸울 만해. 부모님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 소송은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그런데 도윤아.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소송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동안 동생이 집을 처분하거나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여론을 움직여야 해.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 도윤은 태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여론. 그는 무언가 떠오른 듯 눈빛이 변했어요. 다음 날 도윤은 지인 기자를 만났습니다. 대학 선배였던 박민수 기자였어요. 민수는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폐륜 사건이 많긴 해. 근데 도윤아, 내 동생이잖아. 괜찮겠어? 괜찮아요. 이미 동생이 아니에요. 민수는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알았어. 기사 쓸게. 난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갈 거야. 당연하죠.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온 제목이었어요. 효도로 산 집, 동생이 빼앗아, 70대 부모 병원 신세.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대부분 지훈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으로 댓글을 읽었어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이 기자한테 말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쳤어? 우리 망하게 하려고? 내가 한 일을 세상이 알게 된 것뿐이야. 형? 지훈의 외침이 전화기를 울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담담했습니다. 지훈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려줘. 안 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럼 끝까지 가는 거야.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언론에서 연이어 기사를 쏟아냈어요.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인터뷰를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는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단지 부모님께 편한 노후를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그 마음을 이용했어요. 인터뷰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1702호 앞에는 항해 전단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주민들도 지훈 부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지훈은 출근길에 이웃과 마주쳤어요. 그 이웃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이 내렸어요. 혜리는 쇼핑을 가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못 본 척했습니다. 둘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자들도 발을 뺐어요. 사업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지훈은 매일 술을 마셨어요. 혜린과의 말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형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 탓이야? 처음에 집 빼앗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어요. 집안은 매일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금 상환 독촉이었습니다. 지훈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사업 실패로 돈이 바닥났습니다. 대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혜리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나 친정 갈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혜리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은 홀로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서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때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그 풍경, 이제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의 번호였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어요. 형? 지훈아, 마지막 기회야. 명예 돌려줘. 그럼 기사정정 요청하고 소송도 취하할게. 지훈은 울먹였습니다. 형? 나 어떻게 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형의 한숨이 들렸어요. 내일 법무사 사무실로 와. 서류 준비해 놓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탐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1702호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지훈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했어요. 형을 만나러 가기로,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로.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부서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훈은 강남의 한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법무사 사무실이 보였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형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지훈을 보자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봤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가리켰어요. 지훈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명예 제의전을 위한 서류였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봤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명하면 돼.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지훈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펜 끝을 가져다 댔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 나, 할 말 있으면 서명부터 해. 도윤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고 서명을 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평소에 지운 글씨가 아니었어요. 도윤은 서류를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형, 잠깐만. 지훈이 형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팔을 빼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나 정말 잘못했어. 혜린이 말에 넘어가서 욕심이 생겨서. 지훈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도윤은 그런 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직접 사과드려. 응, 그럴게. 이제 그만 가봐. 도윤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형의 신뢰,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양심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도윤은 차에 올랐어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생의 울먹이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앉아 계셨어요. 많이 좋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과일을 깎고 계셨어요. 도윤을 보자 두 분 모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도윤아, 왔니? 네, 어머니.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명예 돌려받았어요.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우도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어요. 정말? 네. 지훈이가 서명했어요. 미정은 깎던 사과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지훈이가, 우리 지훈이가, 어머니, 울지 마세요. 도윤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형제가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퇴원하시면 다시 집으로 가세요. 그 집엔 못 가겠다.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기 가면 자꾸 그날이 생각날 것 같아. 우리는 시골로 갈 거야. 도윤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제가 시골집 수리해 드릴게요. 아니다. 그냥 그대로 살 거야. 우리한테는 그게 편해.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시골이 좋아. 거기가 우리 집이야.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 화려한 아파트는 이제 상처만 남긴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모님은 퇴원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을 시골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낡은 단칸집이었지만 두 분은 오히려 편해 보이셨습니다. 성우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미정은 부엌에 들어가 살림을 챙겼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올라가 봐라. 바쁠 텐데. 아버지, 제가 좀 이따 갈게요. 도윤은 마당 평상에 앉아 부모님을 지켜봤습니다. 두 분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집을 정돈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이 저녁을 차렸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몇 가지. 하지만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밥을 먹고 도윤은 마당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셨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가 미안하구나. 내가 해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도 함께 별을 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시골집에서 잤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포근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자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형제가 나란히 누워 자던 그 시절. 지훈과 속삭이며 웃던 밤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모님은 지켜냈어요. 한편 서울의 1702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짐을 싸서 떠났어요. 혜리는 이미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지훈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래. 미정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엄마는 너를 미워할 수 없어. 내가 내 아들이니까. 근데 시간이 필요해. 응, 알았어, 엄마. 건강 챙겨라. 밥은 먹고 다니고.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용서와 상처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1702호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내놨습니다. 부모님도 동의하셨어요. 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 성사됐어요. 도윤은 그 돈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건물을 알아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도윤은 그곳을 은빛 쉼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무료 급식도 제공하고 상담도 해주는 곳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틈틈이 현장을 찾아가 공사 과정을 지켜봤어요. 벽이 세워지고 창문이 달리고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석 달 후 은빛 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언론도 취재를 나왔어요. 부모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성우는 은빛 쉼터 현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아들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미정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차를 마시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화려한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도윤은 혼자 쉼터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형? 응. 은빛 쉼터. 기사로 봤어. 잘했어, 형. 고마워. 형, 나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도윤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훈아, 시간이 필요해. 나도 부모님도. 알았어. 나 열심히 살게. 다시 사람다워지게. 그래.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쉼터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불을 끄지 않았어요. 밤새 그 빛이 어둠을 밝히길 바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성우와 윤미정은 그 들판을 바라보며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어요. 매일 아침 마을을 산책하고 텃밭도 가꿨습니다. 어머니는 이웃들과 어울려 김장도 하고 반찬도 나눠 먹었어요. 두 분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보, 도윤이 온대요. 미정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한 달 만이죠. 바쁠 텐데 자주 오네요. 효자야, 우리 큰아들.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나눴습니다. 오후 3시쯤 도윤의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어요. 비포장도로를 천천히 달려 집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도윤아, 어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도윤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습니다. 과일 상자와 반찬 몇 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짐을 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 돈 아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성우도 마당으로 나왔어요.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응, 시골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정이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도윤은 차를 마시며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두 분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은빛 쉼터는 어때? 성우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어제는 70분이나 오셨어요. 그래, 많이 오는구나. 네, 다들 좋아하세요. 밥도 드시고 친구도 사귀시고. 미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좋은 일 하는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어머니.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성우가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 그거 아니? 뭐려 아버지?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야. 도윤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성우는 마당 한쪽에 핀 코스모스를 가리켰어요. 저 꽃 봐라. 비싼 화분에 심으면 더 크게 필까? 아니야. 흙이 맞아야 잘 자라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네, 아버지. 너희 어머니랑 나는 여기가 맞아. 그 아파트는 우리한테 안 맞았어.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여기가 좋아. 이웃도 있고 공기도 좋고. 도윤은 두 분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강남 아파트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주려던 것과 부모님이 원하시던 것이 달랐다는 걸. 화려한 집이 아니라 마음 편한 곳. 그게 진짜 부모님이 원하시던 거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미정이 저녁 준비를 하러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저녁 먹고 가. 네, 어머니.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습니다. 성우와 도윤은 마당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지훈이. 연락 오셨어요? 성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와. 잘 지낸다더라. 그래요? 응. 공장에 취직했대.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어요. 형은 지훈이 용서했니?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워하진 않아요. 그래, 천천히 해라. 시간이 약이야. 아버지는요? 용서하셨어요?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애도 내 아들이야. 믿긴 해도 미워할 순 없더라. 아버지,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를 흔들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세 사람은 낮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미정이 밥을 퍼담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도윤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던 그 맛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우가 물었어요. 왜? 맛이 이상하니? 아니요. 맛있어요. 그럼 많이 먹어.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밥을 다 먹고 도윤은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섰어요. 도윤아, 너 요즘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엄마가 보면 알아. 내 눈에 피곤이 가득해.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비쉼터 운영하느라 좀 바빴어요. 괜찮아요. 미정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고생이 많아.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잖아요. 엄마는 괜찮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요? 응. 시골에 와서 내 아버지랑 조용히 사니까 좋더라.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게 제일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상에 누워 하늘을 봤어요. 아버지가 옆에 누웠습니다. 별이 많지? 네, 정말 많아요. 어렸을 때 너희 형제랑 여기 누워서 별 봤었지. 기억나요. 그땐 다 좋았는데. 성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늙으니까 눈물이 많아져.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별을 봤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밤 10시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은 자고 가지 그래?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요. 성우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이 음식을 싸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일 아침에 먹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짐을 들고 차로 향했어요. 부모님이 대문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도윤은 차에 타기 전 두 분을 안아드렸어요. 자주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라. 건강하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부모님이 보였어요. 두 분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도윤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도윤은 생각했어요. 집이란 무엇일까? 비싼 건물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일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곳이 진짜 집이라는 걸, 화려함이 아니라 평온함이 중요하다는 걸.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성우와 미정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참 복받았어요. 그래, 좋은 아들 뒀잖아요. 성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맞아. 우리 복이지.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작은 집에는 큰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화려한 아파트는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달빛 아래 춤을 췄어요.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작은 집에서는 두 사람이 평온히 잠들고 있었어요. 긴 여정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은빛 쉼터는 이제 지역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2층 건물의 쉼터는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1층에는 식당과 휴게실이 있었고 2층에는 상담실과 소규모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오늘은 은빛 쉼터 개소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이른 아침부터 쉼터에 나와 준비를 했어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의자를 배치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은빛 쉼터 개소 1주년 감사 행사.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들까지. 도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여전히 긴장됐어요. 안녕하세요. 은빛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도윤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1년 전 이곳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과연 어르신들이 오실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 후원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윤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님도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성우와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이 쉼터를 만들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부모님께 큰 집을 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효도한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집은 부모님께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오히려 상처만 남겼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족의 마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리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화려한 아파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죠. 은빛 쉼터가 바로 그런 곳이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잊고 친구를 만나고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며 행복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도윤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나 발언을 청했어요. 80대 초반의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쉼터의 단골 회원이었어요. 대표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순자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부축해드렸어요. 순자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친구도 없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외로웠어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TV 볼 때도. 근데 이곳에 와서 달라졌어요.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밥도 같이 먹고 웃기도 많이 웃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여기 올 생각하면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을 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런 곳 만들어주셔서.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도윤은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순자는 도윤의 어깨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객석의 많은 어르신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거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셔서 감사해요. 성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미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보면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 그 아파트보다 이게 100배, 1000배 더 값진 일이야. 도윤은 두 분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리를 했어요. 의자를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도윤은 2층 창가에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 나야.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형, 은빛 쉼터 1주년이라며.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 기사 봤어. 형 인터뷰도 받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형, 나 요즘 공장에서 일해.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 형한테, 부모님께 여전히 죄송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직도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만 품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지훈아. 응, 형. 시간이 필요해.
나도 부모님도. 근데 미워하진 않아.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잘 살아. 열심히. 응. 형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도윤은 다시 시골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마당에는 가을 코스모스가 한창이었습니다. 미정이 꽃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 도윤아, 왔니? 네. 지훈이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미정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뭐래? 잘 살고 있대요. 열심히 일한다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애도 철이 들었나 보네. 어머니는 지훈이 용서하셨어요? 미정은 코스모스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그 애가 내 아들인데 미울 수가 있니? 하지만 도윤아, 부모 마음은 그래.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야. 언젠가는 다 용서하게 돼 있어. 도윤은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미정은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동생 용서해줘. 천천히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내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를 흔들었어요. 집안에서 성우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왔구나. 네, 아버지. 들어와. 차 한잔하자.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춤췄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해질 무렵 도윤은 일어났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다음에요. 쉼터에 일이 있어서요. 성우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도윤은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무리하지 말고. 네. 도윤이 차에 타려는 순간 성우가 말했어요. 도윤아. 네. 너 덕분에. 아빠가 참 행복하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아버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도윤은 생각했어요. 지난 2년간의 일들을. 아파트를 사들였던 날, 동생의 배신, 아버지의 병, 법정 싸움, 그리고 은빛 쉼터.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지. 은빛 쉼터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은빛 쉼터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선물이었어요.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간. 도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많은 어르신이 오실 겁니다. 외로운 분들, 아픈 분들, 대화가 필요한 분들. 도윤은 그분들을 위해 오늘도 일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이렇게 갚아나갈 것입니다. 2층 사무실로 올라가며 도윤은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개소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도윤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족의 마음은 그럴 수 없다. 자신이 행사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했어요. 그는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책상에 앉아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할 일이 많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었어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짜 행복을 느낄까?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 행복을.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도윤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은빛 쉼터의 불빛처럼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도윤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방법을. 밤새 일했지만 지치지 않았어요. 이 일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새벽 4시, 도윤은 잠시 쉬려고 창가에 섰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은빛 쉼터의 새벽은 그렇게 밝아왔습니다. 희망의 빛과 함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